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저희 지대넙얏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지대북. 여러분들 책 읽기 힘드시죠? 저희가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서로 추천하는 책 안 읽어요.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지대너비아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최 사장입니다. 아유, 반갑네요. 예. 지겨우려고 그래. 이제 우리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코너죠. 호외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대북. 그래서 우리 책 추천을 하는 방송인데 일단은 오늘은 저부터 최 사장부터.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책은 뭐냐면은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야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뭐라 대답했냐면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권만 읽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왜냐면 신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두 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성경과 공산당 선언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장 균형 잡힌 거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냐면은 요 책을 읽고 나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빨갱이에서 개종한 거야? 아니야.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은 누가 썼냐면은 피터 러셀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5권까지 빌릴 수 있었어요. 근데 4권 정도 빌린 다음에 한 권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무 책이나 빌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대충 집었는데 그 책이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신으로는 의식 문제에 관한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가 인간이 지닌 의식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식 그러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뭔지 정확히 규정해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걸 의식 능력으로 수렴시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3가지를 너무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칸트 관념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성 이론, 세 번째는 이제 명상. 3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빛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잘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줘서 우리한테 놀라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재구성시키거나 통찰력을 줌으로써 우리를 깨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 신으로가 딱 그런 책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빛을 가지고 뭘 꿰는다고요? 그러니까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어떤 체험으로서의 명상. 이따 그거 얘기를 제가 정수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피터 러셀이란 저자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 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자 피터 러셀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이랑 실험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스티븐 호킹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잠재력 세미나라는 거를 기업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인데 기업 분야? 예. 그 기업에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2007년 현재는 IBM에서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 그리고 지구적인 뇌가 깨어난다, 의식혁명, 이런 것들이 있고 우파니샤드를 번역하기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 자체, 이 과학에서 신으로 내용 전체가 어떠냐면은 하나의 수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초기에 과학에 관련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천으로서의 명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통찰을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심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종교 생활에 회의를 느낀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자는 이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티븐 호킹을 지도교수로 수학을 전공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물리학을 연구해도 마음과 의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에 처음에 몰두하게 되었다가 점점 인간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요. 물리학과 철학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이제 그 실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지고 인도의 여러 구루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실천하게 돼요. 명상 뭐 이런 걸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누굴 찾아가냐면은 비틀즈 우리 그때 LSD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틀즈한테 마약을 끊도록 해준 사람 중에 마헤시라는 인도의 구루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며. 초월명상 시조예요. 초월명상의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실제로 배워요. 사장이 말하면 사기 같아. 네, 그러니까 내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잘 들어봐. 재밌어요. 싫어. 내용을 지지부진하지 않게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명확히 규정해드릴게요. 의식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종교 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서구 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억 아니면 어떤 감각 경험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자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의식 능력인 거야. 그런데 의식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우리 깡 선생이 했었던 칸트 관념론과 조금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칸트 관념론과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깡 선생이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칸트의 결론 중에 하나는 세계를 양분하는 거야. 어떻게 양분하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 자체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뭐냐면은 그 세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죠. 물 자체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 이걸 현상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물 자체의 세계와 현상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현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내면을 경험한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잠깐 중간에 끊고 해보면 실존주의랑도 연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인간 고유의 어떤 내면 세계, 이거는 다른 존재들은 없는 거다. 근데 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진짜? 하게 돼요. 뭐야? 근데 인간도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인간도 내적 세계를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비슷한 거를 그때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이해해요? 이 사람을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벌레가 왜 내적 세계를 안 가져요? 왜 안 가진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죠. 일단 좀 얘기를 풀어주십시오. 인간의 의식이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네. 내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그렇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 과학, 종교 다 연결된다고?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의식은 특정한 의식 상태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 능력을 일컫는다. 의식 능력이란 경험의 본질이나 정도가 어떻든 내면적 경험을 하는 능력이다.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 능력은 영화 영사기의 빛에 비유할 수 있다. 영사기는 스크린에 빛을 비추는데 빛을 조절하여 어떤 상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지각, 꿈, 기억, 사고, 감정과 같으며 의식의 형태라 부른다. 상이 전혀 없는 빛 자체는 의식 능력에 해당한다. 누구나 스크린의 모든 상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지만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상이나 대화 내용에만 끌리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적임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나타난 다양한 지각, 사고, 감정만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의식 자체를 결코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사기에 비유하는 게 너무나 적절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영사기에서 나와 있는 필름에 있는 내용들만 보는 거야. 주인공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데 아무도 그 영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빛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 근원적인 거죠. 게 있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사기의 그 빛 자체, 필름을 제거했을 때 나오는 그 빛 자체를 우리가 의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의식 규정에 대한 방식이다. 근데 너무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식이라는 게 너무 복잡했던 거야. 뭐 자의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서의 의식 얘기하는 게 너무 뛰어나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얘기가 그 이 사람만 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 김도희님한테도 그 얘기할 부분인 게 불교에서 유식불교 뭐 이런 거에서도 그 이런 맞아요. 방식으로 이제 그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근원적인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의식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식,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좀 더 근원적인 의식들 그거를 막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랑? 이 사람은 예. 의식을 되게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식 내면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규정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인간의 얘기하면 내면 세계에 어떤 근원적인 무슨 작용을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빛이랑 그렇지.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그 빛은 연결시키지 않은 거고 지금 의식까지만 규정한 거고 조금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뇌랑 신경이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뇌와 신경이 의식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 능력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뇌와 신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계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는 의식을 확대하여 의식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사기에서는 렌즈에 비유할 수 있겠다. 렌즈가 없어도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상이 흐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뇌 의식이 귀속되어 있냐 생각하느냐는 거죠. 반대로 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물질과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된 것일 수도 있다. 신경생리학적인 뇌 속의 과정과 독립되는 실체로서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지 지금. 그런데 그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될 거다라고 보는 증폭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입히는 건가요? 다 질문이 다시 한번 하면. 증폭을 시키는 거는 늘리는 거고 예. 어떤 이게 깎아서 돌을 깎아가지고 아, 디테일을 예, 만드는 예. 것처럼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질과 양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양도 증폭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적 능력, 내면 세계를 갖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있다는 거야. 아 진짜? 우리가 하나씩 내려가 보는 거죠. 동물, 그다음에 이제 곤충, 식물. 근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흐름으로 어디선가 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광물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이게 웃겨 보일 수도 있어. 야, 돌이나 이런 거에 의식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뇌에서 의식이 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뇌도 생각해보면은 물질인 거야. 생각해보면 정교한 물질들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거고 단순한 물질에서는 단순한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요. 근데 좀 얘기해도 되나요, 저도?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 독실이랑 저랑 PTG에 녹음 했었어요. 2시간 동안. 그렇죠. 했었었는데, 이거 싸운 거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의식이 없을 것 같아. 돌은 없어. 내면 세계가 없다. 네, 내면 세계가 그렇죠. 없다. 내적 능력. 깡스 정확해요. 저는 그렇고 효모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 이런 애들, 혹은 박테리아 이런 애들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계 자체가 없거든. 근데 뭐 벌레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럼 아주 미세하지만 걔네들은 뭐 사실은 뭐 이게 고통을 받으면 걔네들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고통을 걔네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느낄 거다. 고통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의 어떤 방향만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 정도 되면 의식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걔네들은 그렇죠. 감정도 있고, 그죠?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벌레는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토끼는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딱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지. 가르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근데 그게 저는 말하기 힘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한 형태로 조금씩 나타난다고 봐요. 그럼 빛은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있으면 그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구분이 어렵잖아요. 네.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빛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연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최 사장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의지, 자아 이런 것들을 근본이 되고 네. 영사기에서 빛처럼 아직 그 의식과 빛을 연결시킨 건 아니지만 네네. 이따가 뒤에 가서 연결시킬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렌즈를 통해서 디테일을 만들고 그렇지요. 양을 증폭을 해갖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일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이거 생뚱맞은 생각인데 저는 빛을 포텐셜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포텐셜. 포텐셜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의지, 빛. 선생님은 그러니까 네네. 빛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 예. 그걸 깎아가지고 디테일을 만든다면 네. 저는 그렇게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포텐셜. 저도 마찬가지로 뇌라고 하는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걔가 기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럼 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또 있어야 돼, 걔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독실이랑 저랑 사실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독실이의 뇌를 복제했을 경우에 네. 그 독실이의 복제된 뇌도 내면적 세계나 의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었어, 그지? 그런데 일단은 이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네네.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이 글만 하라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계속 물리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것이냐, 우리의 그렇지. 그 의식 현상이라는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독립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이제 내면 세계라고 한다면 그 내면 세계가 지금 이 작가는 다 퍼져 있다. 그렇지. 전 우주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어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치? 물질에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해탈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티베트 해탈에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인도에서 표현하고 굉장히 있는 거죠.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그렇지, 사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중간에 얘기가 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조금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하면서 가죠. 첫 번째로 의식에 대해서 정리했어. 의식은 의식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의 능력이란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것이 이 사람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그 의식을 빛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칸트 관념론, 상대성 이론, 그리고 명상 요 세 가지랑 연결시키는데 일단 칸트 관념론은 연결시켰죠.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의식이라는 건 내면적 세계를 갖는 거고 칸트가 얘기했던 현상 세계를 얘기한다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나오니까. 두 번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빠르게 좀 얘기를 하면 상대성 이론을 완전 후려쳐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건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는 고정돼 있어요. 불변하는 속도로 30만 km/s 1초에 30만 km를 가는 걸로 확정하게 고정돼 있는 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거는 이 독특한 빛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가 되면 될수록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밝혀졌어요. 두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공간이 압축돼서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집니다. 세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물질들은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왜냐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무한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빛의 속도만큼
물질을 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광자가 빛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빛의 질량이 정확하게 0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만 있는 상태인 관찰자를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건 물질이 없는 사람이야. 질량이 제로인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광속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의식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정지예요. 두 번째, 공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한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량 자체가 없었으니까 질량은 어쨌든 소거되는 거고,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을 초월한 상태로서의 의식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이거 틀렸는데? 왜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이게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왜 그렇게 하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시간이 정지하지 않죠. 움직이는 네. 개 입장에선 시간이 흐르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상대성 이론은 관찰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그 존재, 어쨌든 의식을 초월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상정한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좀 얘기하면 물질을 초월한 의식이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냐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과 이 빛을 좀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서양의 신비주의 체험 안에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명상을 하면 빛을 본다는 거죠. 우리 신비 체험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왜 빛만 보느냐라는 거죠. 왜 명상 가운데서 빛을 보느냐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빛을 보면서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은 어떤 의식 능력만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있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런 거를 인용해요. 티베트 해탈에서를 다시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나온 맑은 빛이 영원히 내재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빛나게 된다. 그리고 또 수피 중에서 아불 호시안 알 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체험했다. 내가 그 빛이 될 때까지 그 빛을 계속 응시한다. 그리고 11세기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성 시메온도 이렇게 얘기했대. 명상 가운데서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빛, 하나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좀 루즈해졌는데 핵심은 이거야. 명상에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빛을 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명상 체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을 느끼게 되느냐.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독특하다는 거지. 뭐가 독특하냐? 빛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분야에서 독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칸트 관념론 얘기를 했으니까 칸트 관념론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 현상 세계에서 되게 독특하게 보인다는 거죠. 빛나는 걸로. 두 번째,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명상에서도 우리가 의식적 능력을 경험할 때 하필이면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급진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식 자체가 빛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빛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서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 의식적 능력으로서 이제 빛을 본다고 해갖고 빛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또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우연히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빛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럼 박쥐는 내적 세계를 갖고 있는 박쥐는 뭘 보게 됩니까? 명상을 하게 된다면? 박쥐요? 네. 그냥 빛을 볼까요? 아니면 소리를 통한 3차원 재구성을 할까요? 아니면 뭘 하게 될까요? 사실은 좋은 질문이에요. 안토니오 네그리의 박쥐가 된다면 무엇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어요. 박쥐는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박쥐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을 보는 게 아니라 음파를 통해서 그쵸. 그 음파가 내 뇌로 전달돼서 세상을 재구성하니까 그쵸. 그 질문을 한 건데
박쥐가 그러면은 어둠을 볼 것이냐?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음향이 내 귀를 자극해가지고 내 뇌에서는 현상세계를 구성하겠죠. 이미지로서. 네. 그러니까 걔도 명상에 빠진다고 한다면 뭘 볼 것이냐면은 신기하게도 빛을 볼 거다라는 거지. 그걸 못하겠는 게 예. 그 박쥐가 재구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박쥐가 느끼는 세상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그 소리는 예. 빛이랑 다르잖아요. 빛은 절대적이지만 소리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네네. 우리 인간이 우연히도 빛이라고 하는 것에 자극을 받는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빛은 우주에서 절대적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하에 사는 종족이에요. 두더지 같은 종족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박쥐처럼 빛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은 빛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발달했어요. 그 박쥐처럼 네. 초음파를 발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재구성해내는 종족이었다면 무슨 명상을 할 때 예. 빛이 아닌 어떤 소리를 들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소리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이 틀리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칸트 관념론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세상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LSD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음파가 보이기도 하고 빛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게 들리든지 보이든지 바깥 세계에서 전자기파가 있는지 음파가 있는지는 난 안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보게 되든 그러니까 내가 박쥐든 인간이든 음파를 기준으로 하든 빛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나는 어떤 세계를 구성할 거냐면은 칸트 관념론적 관점에서 이미지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를 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빛이라고 해갖고 물리학에서의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굳이 빛으로 연결해갖고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네라고 지금 좀 억지로 끌어맞춘 느낌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서로 다른 분야의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과 그 무슨 해탈 관련된 종교적인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빛이라는 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사람 우리가 전혀 어떤 다른 개념을 갖다 붙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유사하니까 우리 의식이 빛이 아니겠느냐? 이 뭐야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계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지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피터 러셀이 썼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심사들이 사실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의 말이 분명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합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시사하는 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관념 자체를 극복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전문가가 하는 얘기만이 옳다라고 믿고 자기 스스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신감도 없고 이건 근거도 없고 이게 뭔가 틀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분리되어 있는 영역들 간의 통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통찰력이나 실제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리가 있고 좀 왜곡되고 그런 통찰이라도 억지로라도 일단 통합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질적인 차이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는 매우 타당하고 소설일 수도 있지. 하지만 들어볼만 하구나. 나는 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3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왜 이러한 내 사실 다 알고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칸트 관념론, 하나하나. 상대성 이론을 다 관심 있는 건데 왜 이걸 통찰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에서 성경과 그 공산당 선언에 비유했는데 통찰력을 줬다라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아니었는가. 통찰력의 핵심은 이런 건가요? 혹시 사실 저는 이 사람이 근본 제시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그렇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동양 철학, 특히 이제 힌두교 전통에서는 널브러져 있는 세계관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 아니 상대성 이론 빼고,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가 거대한 정신으로 이루어진 거고 물질은 그 정신에서 파생된 어떤 격가지일 뿐입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설명하는 세계관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왔었고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친구가 하는 작업은 그런 어떤 그 의식과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독특한 동양 철학적인 관점 이걸 갖다가 서양 철학의 이론이라든가 과학의 이론을 갖다가 짜집기 해서 뭔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혀 다른 분야고 교류할 수 없는 분야의 것들을 갖다 붙여서 뭔가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 있는 논의와 과학 혹은 철학에 있는 영역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조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 함부로 연결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결시켰어. 연결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막 믿어버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달자로서의 전달이 사실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전달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읽어보면은, 근데 사실 나 이런 편도 싫거든요. 야, 네가 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읽었으면은 안 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썼던 책 내용들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의식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으로 시작했죠. 과학자는 굉장히 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동의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빛이 있으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빛은 특별하죠. 예. 깊은 명상에 빠지면 빛이 보이고 목졸로 죽을 때 이런 어떤 사후세계 체험할 때도 항상 빛을 봐요. 그런데 원래 상대성 이론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보다도 빛이 더 근본적이라네. 참 재미있는 유차성이 있지. 한번 생각해볼 만해 하고 여기서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근데 칸트 관념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필이면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물 자체의 세계에서의 광자라는 것은 빛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 자체의 광자가 왜 저 빛을 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어떤 뇌나 어떤 우리의 의식적 능력은 왜 하필이면 그 광자를 빛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적인 거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네요. 우리 생각해볼 게 있죠.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이 책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는 하나의 빛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의식이. 의식이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빛이다예요. 이 사람이 확정하지 않아요. 확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도 아는 사람인데 이거 확정하겠어?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연결시키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도희님 뭐가 말씀하시려고 막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네. 여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학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가짜 끌어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거의 평생을 뭘로 살려면 물리학자로 살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체험을 하니까 어떠냐면 명상 체험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자기가 산 인생이 물리학자가 물리학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 되게 타당하거든요. 의식이 빛이라고 보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는 100% 누구나 빛을 보는 건 아니에요.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빛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의식 능력을 왜 빛에다가 비유하냐면 굉장히 탁월한 게 명상을 할 때 뭘 관찰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인생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자기랑 경험하는 대상을 분리시키진 않잖아요. 자기랑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분리되는 게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인데 이 사람은 그 체험을 하고서 그거를 되게 명쾌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가 과학자니까 그걸 빛에다가 비유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들이 지나가면 그 물질의 형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영세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체험하는 의식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냥 자기랑 자기 삶의 경험을 일치시키잖아요. 근데 명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관찰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거를 의식 능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빛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으로 보거나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타당한데. 그러니까 저도 비유적으로 표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일종의 물리학적인 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명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빛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전자기파에 우리의 망막이 자극을 받는, 그러니까 뇌가 자극받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망막이 뇌의 일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인데 그거를 대단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대단하게. 우리 종족들이 종족 특이성으로. 근데 만약에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외계인들이 있었다면 걔네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 상상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똑같은 상상을 했는데 빛으로 날고 있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는 거지. 물질을 다 벗어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명징한 의식으로서 남았어. 어떤 그 위치나 공간이나 질량을 갖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했을 경우에 내가 보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죠. 명상 안에서 시공간이 초월되는 느낌을 그 존재도 동일하게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 그런 것 같아. 나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쪽팔렸어요. 뭐예요? 도서관에서 요거를 이제 그 바코드를 찍잖아. 근데 제목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과학에서 신으로. 그래서 이거들 읽을까 말 건가 막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접할 때 지식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지식을 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권위에 의존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검증되거나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캠브리지를 나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 얘기를 전혀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위에 의존하고 어떤 학술적인 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 조심스러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을 때 이거 실제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 측면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나처럼 이러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빛의 의지의 어떤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포 같은 경우에 위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떨어져야지만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의식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는 것들, 잠재적인 능력을 그냥 빛으로 지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개인적인 그냥 혼자 상상인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책으로 써갖고 학문적으로 검증받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학문이 아니라 수필이야. 근데 그건 맞다. 우리도 사실은 지대노벨에서 막 이런 얘기 막 자기의 어떤 철학을 떠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논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상징의 영역이랑 그걸 이제 과학이라던가 다른 학문 분과의 영역이랑 자꾸 합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꼭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 문제를 그렇게 끌고 들어간다거나 뭐 한반도의 그 고대 뭐 환단고기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아시는 알겠지만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에 관련된 영역을 가지고 자꾸 뭔가 사실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이거는 입증된 거니까 내 말이 맞아. 그치. 이런 거는 저는 좀 위험한 거, 제일 위험한 거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인간인 주제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진리 감히 안에 한번 얘기를 진리가 아닌 해봅니다. 거를 끼워넣는 거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총평해보면.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거 읽으셨잖아요, 그죠?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읽어봤는데 되게 탁월하게 잘 썼어요. 근데 저게 저는 뭐가 더 신기하냐면 저 사람 과학 이론에 접목시켜서 그게 되게 신선할 뿐이지 저 사람의 뭔가 독자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불교에는 굉장히 저게 정밀하게 잘 체계화되어 있어요. 불교나 이런 게 더. 근데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 위한 거니까. 그렇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신선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저걸로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타당성 있게 잘 썼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럼 불교 쪽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기꾼들이 말하자면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나온 물리학자가 검증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 진정한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도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폄하하면 안 돼. 이거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검증됐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는 회의주의다. 왜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하면서도 이걸 갖고 있는 거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급진적인 어떤 학문적 통합이나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것도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 세상인데 내가 해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저 여러 가지 학문 통합하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뭐 통섭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포괄적인 그렇죠.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예를 들어 동양 철학 전공이다 그러면 동양 철학만 봐서는 동양 철학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제가 동양 철학 진짜 언제 잘 이해하게 됐냐면 대학원 과정 때 4년 정도, 4, 5년 정도 서양 철학을 계속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김대중 서양 철학 배우면서- 진짜 오래 했잖아요. 네네. 배우면서 뭘 알게 됐냐면 동양 철학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이론인지 되게 정확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서양을 언제 또 더 잘 알게 됐냐면 불교 배우면서 명상 배우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접목해서 배우다 보면 과학 이론을 배우거나 이러면 그 이론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되게 심도 있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시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흘러요. 시간이 느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누가 바라보는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 바라보는 세상.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고요. 근데 이거 너무 예. 궁금해서 근데 이거 EBS에도 다큐 하거나 그냥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만든 상대성 이론 그거 보면 어떠냐면 시간이 빛의 속도로 똑같이 흐르면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어떻게 찍었냐면 이 사람은 안 늙던데 우주상에서 시간 만약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근데 지금 독실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이 사람도 시간이 흐르니까 늙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릅니다. 일단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흐르는 경우에 이거 자기는 1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외부 사람들은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는 근데 자기가 네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속도가 느려져서 내가 시간이 느려지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막 토론하고 막 할 거 다 해요. 네. 생체 시계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네. 근데 얘가 멈췄을 때 보니까 바깥이 더 많이 흘러 있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빛의 속도랑 완전히 일치되는 걸로 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저거 배제하면 안 되는 게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상대성 이론에서 다 들어와.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데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착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화성을 갔다 왔어요. 그럼 2년, 4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바깥이 빨리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지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뭔가 매대로 보여줬는데 그 관심 안 읽으셔도 돼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책은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봐도 되게 얇아가지고 쉽게 읽히니까. 출판사도 하나인가요? 출판사는 해나무라는 데에서 나왔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지대북은 엉망진창으로 끝났어.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뭐 이런 친분. 알았어. 지대북 또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표지가 예쁘다. 네, 그리고 얇은 것 같아요. 진짜 얇아. 어쨌든 너무 많이 팔아주지 마세요. 저희랑 관계가 없으니까. 빌려보시는 걸로. 출판사에서 연락 주세요. 일단 지대북 우리 번외편 1번은 요걸로 한번 지지부진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2회 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걸 수요일날 아마 업데이트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oh, I can take